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당 김중혁입니다. 오늘 또 반대로 나가시는 거군요. 저 이상하게 동부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왜 서울 서쪽에 사세요? 그것은 동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동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서부에 살고 있습니다. 궁색한 건 아시죠? 네. 자, 동부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 뜻은 오늘 주제가 서부국인데 서부국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뜻인가요? 좋아합니다. 그럼 왜 좋아하는데 오늘 다룰 영화들이 어쩌면 서부극이 아닐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어쩌면 이것은 서부에서 동부를 갔다 오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동부에서 서부를 바라보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름을 동부당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 네. 약자같이 살려내네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부국을 주제로 잡아봤고요. 그중에서도 현재의 서부국, 서부국의 활기찬 현재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제목만 들어도 네. 이 영화의 주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전적인 서부극이 있고 지금 역시 이 활기찬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고 계승되고 있다. 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네. 네. 제가 서부극 참 좋아하거든요. 네. 어릴 때 TV에서 명화극장 이런 데서 보던 서부극 같은 게 있잖아요. 왠지 쓸쓸한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마을을 구하고 네. 떠나가는 쉐인 같은 그런 서부극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부곡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인 장르 아닌가 그렇죠.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란 나라 역사 자체가 한 24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역사, 더군다나 그 개척사를 다룰 때 반드시 개척사 자체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장르가 더 서부곡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서부곡이라는 주제는 영화당에서 한 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엄청난 존 포드만 하더라도 여러 번 주제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거대한 이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골랐던 주제는 서부곡이 사실 옛날 영화들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활기찬 장르다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주제를 잡았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나왔던 주목할 만한 세 편의 다양한 그런 서부곡들을 골랐습니다. 원래 리스트를 주시잖아요, 저한테. 네네. 서부극 한다고 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로스트 인 더스트? 이게 서부극이야? 서부극이야? 그리고 슬로우 웨스트? 서부극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목이 슬로우 웨스트인데. 그리고 홈즈맨 이상한 서부극입니다. 맞습니다. 이 서부극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되게 이상한 조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인데요. 서부국이라는 것이 사실 장르 역사에서는 1903년도에 나왔던 대열차 강도를 효시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국 최초의 스타들은 대열차 강도가 나왔던 1903년 이후 3, 4년만 지나도 벌써 스타가 나와요. 그럴 정도의 오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서부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개관하시는 느낌으로 이 세 편의 재밌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분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주얼 쇼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쇼크. 누드 나오나요? 일종의 누드죠. 보겠습니다. 야, 최초로 이제 꼴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는 심지어는 종이를 덧대는 그런 작품의 경지로. 서부 영화 하면 역시 현상 수배를 하는 원티드 포스터가 서부 영화의 어떤 핵심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저기 앞에 있는 거 뜯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수배가 됐군요. 그래서 이 원티드 포스터가 슬로우 웨스트에 굉장히 재밌게 한번 나옵니다. 직접 그린 그 현상 수배 전단지가 나오는데 그걸 약간 패러디해봤고요. 리워드 이것도 칸이 모자라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화를 패러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티드 포스터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원티드 폰트 중요합니다. 블랙 오크 스탠다드 폰트 102 폰트로 쓰시면 되고요. 블랙 오크 스탠다드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폰트에 102 정도 폰트라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장식 좀 해주셔야 되고요. Dead or Alive. 반드시 써야죠. 중요한 말이죠.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산채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죽여서 시체가 끌고 와도 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굴까? 턱을 보니까 나네요. 참, 그리고 인물 그림이나 사진을 보통 넣는데 그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뭐 턱, 안경 이런 부분 특징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름 들어가야 되고요.
리워드 금액, 이 사람을 산채 혹은 죽은 채로 데려오면 얼마를 줄 것인가, 글쎄.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동네 곳곳 뭐 전봇대라든지 보이는 곳에 네. 그때 전봇대가 없었겠구나. 네, 서부에서는. 없었겠죠. 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여러 군데 또 뭐 술집 앞이라든지 그런 데 붙여두시면 이 현상 수배를 할 수 있는 바로 좋은, 전화 오나요? 네, 그런 방법입니다. 전화가 없었구나. 네. 네. 500달러 좀 쓰시지, 좀 더 쓰지. 저 네. 기왕이면. 네,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네. 체포가 난 다음에 이렇게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를 아끼는 사람이면 제가 이 사람을 아끼는다. 그럼 이 사람이 잡히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뜯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실제로, 이거 뭐야? 네. 네,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찢으시면 어떡합니까? 접어서 이렇게 고이 간직하면 슬로우 웨스트 한 장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시 지금 영화 속 장면 한 번을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Once upon a time, Jay Cavendish travelled from the cold shoulder of Scotland. I'm Jay Cavendish, son of Lady Cavendish. Sons of bitch. Deep in the west, kick over any rock, and the desperado crawl out. No love like a love like this, cause a love don't exist when a boy wanna play so. 네, 첫 번째 영화부터 그럼 소개해드릴까요? 슬로우 웨스트입니다. 방금 전에 일단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재미있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물을 아주 익숙한 장소에 넣든가, 아주 익숙한 인물을 새로운 장소에 넣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바로 이 영화는 아주 이상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익숙한 장소에 넣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사랑을 찾아서 그 자체로 서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보면 서부로 가면 미국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미 자기의 연인은 더 깊숙한 서부로 가 있어서 연인을 찾아서 따라가게 된 어떤 10대 소년의 모험을 다룬 네. 그런 로드무비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의 톤이 전 참 좋은데 네. 일단 이 영화의 초반 도입부를 보면 이 영화가 어떤 톤일지가 짐작이 됩니다. 한 소년이 별을 바라보면서 총을 들고 별을 쏘는데 별이 반짝 빛나요. 네네. 이 영화는 이렇게 동화적이구나. 동화 같은 이야기일 거야라고 암시를 주는 장면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10대 소년이 갑자기 서부에 왔다라는 그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인즉슨 서부국이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장르를 외부의 시선으로 보겠다. 다시 말해서 장르 자체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개관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 영화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충돌도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소년이 가장 마초적인 한 남자를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둘의 대비 같은 걸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마초적인 느낌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마이클 패스벤더가 사실은 굉장히 섬세한 역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런 약간 마초 캐릭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훌륭한 배우죠. 그리고 또 이제 제이 역을 맡은 10대 소년 바로 그 코디 스밋 맥피인데 코디 스밋 맥피 하시면 로드라는 영화, 더 로드라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그 소년이 벌써 이렇게 참 많이 멋지게 성장을 한 거죠. 제목이 일단 슬로우 웨스트인데 일단 제목 자체가 서부국에 대한 반항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통 웨스트 앞에 무슨 단어가 형용사가 붙는다면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와일드 웨스트지 않습니까? 와일드 웨스트라는 영화도 있죠. 두 번 붙여야 되죠. 네. 와일드 웨스트 아니면 패스트 웨스트, 빠른 서부국이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액션의 쾌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영화는 느린 서부국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클라이맥스에 이르기 직전까지 말 타고 달리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말을 끌고 계속 턱턱턱 가기만 하고 그러다 클라이맥스에서 처음으로 빈 말을 끌고서 달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처음일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느린 진행을 보이고 있다. 네. 이 영화를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풍광 자체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일단 이 두 사람이 서부를 그 광활한 초원을 지나가는 장면에서 하늘과 구름이 마치 CG인 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찍은 영화가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찍은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찍은 서부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그런 쾌감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찍는 줄 알았는데 다시 뉴질랜드로 서부로 가서 찍었군요. 그냥 80일간의 세계 일주네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극 중에서 담겨지는 그 서부의 모습이 말 그대로 무자비하고 또 그다음에 부조리와 우연히 지배하는 그런 굉장히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처럼 영화 속에서 그려져 있죠. 그렇죠. 영화의 초반에 보면 오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재밌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중간에 두 사람이 어떤 그 바 같은 데 들어가서 자파 같은 것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스웨덴에서 온 어떤 남녀 커플 강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볼 때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 사일러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두 사람이 부녀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커플이었던 거예요. 정반대로 영화의 뒤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제이가 좋아하는 찾아가는 인물이 이제 로즈라는 여자인데 로즈의 집에 로즈가 아버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현상금 사냥꾼이 가가지고 탐색하러 가게 되는데 그 사람 분명히 부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반대로 부부로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오해하는 그런 테마들이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오인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오인 자체가 서부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오해와 어떤 기만으로 넘쳐나는 이 사회, 서부라는 이 하나의 닫힌 사회에서 이 소녀는 모든 걸 믿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이 소녀는 이상한 작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작가는 아주 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긴 책을 쓰는 작가인데 그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 사람을 믿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계란 단 하나, 네. 아주 신선한 계란 하나가 남아있고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웨스트, 화살표. 어딘지도 몰라. 나침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동인지 서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장면에서의 그 풍경을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없고 소년 혼자 담요를 덮어쓰고 웨스트란 종이를 들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이 영화의 맞습니다. 풍경 같아요. 그 장면은 좀 보면서 약간 코엔 형제 같다. 유머 스타일이나 영화의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어쨌건 이 슬로우 웨스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원래는 친구처럼 자랐던 두 남녀가 자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두 사람 사이에 또 계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상대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약간 비천한 쪽의 계급이고 남자는 좀 더 높은 쪽의 계급이라서 도련님이죠, 도련님. 네, 그래서 이제 사회는 생기는 어떤 그런 사랑의 얘기처럼도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 확고한 어떤 원형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왔어요. 아르테미스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와 아폴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온의 신화가 있는데 아폴로가 자기 누이 동생인 그 아르테미스한테 달의 여신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냥감을 향해서 네가 활을 쏴라. 활의 여신이기도 하니까. 네. 활이 무기이기도 하니까. 쏘라고 했는데 그 짐승인 줄 알고 쐈는데 사실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오리온이었던 거죠. 그 장면이 뒤에 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영화의 이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처음에 도입부에 보시게 되면 언덕 위에 이제 제이가 있고 밑에 로즈가 있는데 로즈가 언덕 위에 제이를 향해서 가짜 활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놉니다. 마치 활을 맞은 것처럼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말씀드린 그대로 오리온 신화를 그대로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그 하늘을 향해 쐈던 그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오리온 신화랑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제 상상 속에서 달로 가는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 소년이 하게 되는데 달로 가는 철도라는 건 결국 로즈를 향한 로드무비로서의 정착지에 있는 로즈의 집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아르테미스 신화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화적으로 느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적인 어떤 그 밑그림을 확고하게 가진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서부극인데 서부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성장 영화적인 느낌이죠. 네. 근데 성장 영화라는 것 자체를 만약에 성장 영화라는 건 보통 시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일 때 또는 어른일 때 있으면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더 이상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상황에서 아직 어른은 아닌 그러면서 거기서 겪는 어떤 청춘의 열병 같은 것이 보통 성장 영화의 일반적인 테마라고 본다면 이것을 지리적으로 바꾸면 서부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코틀랜드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정착한 그 서부는 너무 거칠고 광활해서 자기가 살기에는 아직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온 세계가 그 유년의 시절이라면 지금 도착해서 살아야 되는 세계는 어른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아직 10대인 것처럼 이 소녀는 양쪽 어디에서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공간으로 바꾼 성장 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 중간중간에 조연들이 참 멋진 조연들이 많은데 폐인 일당들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티드 포스터, 그 포스터를 가지고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한다든지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조연들의 이야기 역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사일러스와 소년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서부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인종들을 그려내는 그런 좀 넓은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촬영 방식이나 형식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일단 인물의 블로킹, 그러니까 인물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라는 데 보통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둡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깊이감을 강조하게 한다든지 이런 깊이감을 강조할 때 렌즈는 예를 들면 광각 렌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이의 거리를 넓게 보이게 해서 버섯 장면. 그렇죠. 네, 그 장면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건 더군다나 로우 앵글로 찍었죠. 버섯이 엄청 커 보여서 슈퍼마리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막 뛰어들고 싶더라고. 네. 점프해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인물을 카메라를 향해서 옆으로 벌리지 않고 앞뒤로 벌린다는 거. 그러면서 서부의 어떤 깊숙한 느낌을 준다는 거. 그리고 또 카메라의 위치는 종종 로우 앵글로 둬가지고 위를 찍게 하는데 로우 앵글로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늘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광활한 자연이니까. 근데 하늘은 소년이 가고 싶었던 어떤 꿈의 공간인데 이것을 로우 앵글로 찍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소년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사실은 카메라 위치로도 보여준다는 얘기죠. 네. 카메라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까 이 서부의 다양한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영화에 스포일러를 뺀 마지막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이 서부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시간의 역순으로 한 커트씩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이 16커트입니다. 셌습니다. 사람은 네. 17명입니다. 네. 야,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너희들 서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토대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의 죽음 같은 것들이 이 서부의 풍경을 만들어낸 거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 대한 이 영화가 그 두 사람이 거쳐간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읽히는데 그 장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심지어는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주게 그렇죠. 되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고요. 그 전에 사실상 이 영화는 그냥 일반적인 서부극을 기대하면 액션 생각하는데 액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좀 있죠. 그러다가 네,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 정말 휘몰아치는데 그것이 또 맑고 해가 이렇게 쨍쨍 떠 있는 대낮에 밀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 한 채 딱 있는데 마치 좀비 영화들처럼 사방에서 적들이 오면서 벌어지는 어떤 대사륙곡이 벌어지잖아요. 이 장면은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강한 쇼킹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장면 생각해 보니까 약간 타란티노 같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요. 코엔 형제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맞아요. 모여서 네. 사륙이 벌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타란티노 같기도 하고 그 장면의 풍경 같은 걸 보면 코엔 형제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 집단의 사람이 마지막에 다 모이는 건 김상진 감독 영화인데 주유소 습격 사건 이런 네. 거. 네. 신라의 달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또 그런 영화군요. 네. My name is Cuddy, Mary B. Cuddy. Where's Mr. Cuddy? I live uncommonly alone. What's the job? 3 women in this country have lost their minds. Their husbands can't care for them properly. You and I are going to take them back across the river to Iowa. 3 crazy women for 5 weeks is a lot more than I bargained for. Let us pray. Heavenly Father, look down upon thy daughter. Bless her in this undertaking. This might be the finest, most generous act of your life. 자, 두 번째 영화는 홈스맨입니다. 이 영화도 진짜 특이하죠. 배신당했습니다. 정말 이 세 편 중에 네. 가장 서부극을 기대했는데 가장 서부극 같지 않은 서부극 아니, 가짜는 영화라고요? 아니면 같지 않다. 같지 않은 영화. 네. 언라이크.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서부극이라기보다는 맞습니다. 동부극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동부극. 네. 네. 실제로 많은 그 서부 이 영화가 일단 시공간적인 세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시공간적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적인 영화의 서부극은 보통 60년대에서 90년대, 그러니까 1860년대부터 그때 이제 남북 전쟁이 있죠. 그다음에 1890년대까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869년도에 대열차, 그러니까 열차가 미 대륙을 횡단하는 그 열차가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84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의 주요 무대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처음으로 미국 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를 다루게 되면 이 지역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뭐 그 이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1850년대다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서부국이 다루는 시대보다 조금 앞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간인데 말씀 뭐 지금 너무 잘 짚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서부 영화의 동서는 무조건 동에서 서로 가야지 서부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반대로 어디서 시작하게 되냐면 극중에서는 네브라스카에서 시작해서 바로 옆에 동쪽에 붙어 있는 아이오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여정이고 보통은 개척할 때 뭔가 얻어내려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복귀하려고 다시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가는 여정이다. 과정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영화는 반성의 영화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했던 일들, 어딘가에서 행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네. 다시 돌아가서 반성해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선 자체가 이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영화의 이제 젠더에 관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죠.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부극에서 봤던 것과 남녀의 역할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떠오르는 게 매드맥스예요. 네. 매드맥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드맥스를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여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굉장히 강렬한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성이 데리고 가는 어떤 곳이 있고 그 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보호해줘야 하는 또 다른 여성들이 있죠. 거기 한 남성이 딱 한 명 동승하게 되는데 그 남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아웃사이더인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여정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똑같은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영화의 어떤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공통점도 있다. 근데 저는 재미있었던 게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웃사이더인 남자가 등장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 매드맥스에서는 되게 멋있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토미 리 존스는 네. 자기 영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등장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집에서 폭탄이 터지고 이 숯검둥이가 돼서 튀어나온 굴러떨어져서 딱 등장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역할을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 같아. 있는데 누구야? 타란티노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영화에서 항상. 근데 그 방식이 저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회에서의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굴러떨어져서 네. 떠밀려서 장면에 등장하는 방식 자체가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영화의 초반보다 보면 거의 무슨 공포 영화로 보일 정도로 여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극악무도하잖아요. 그렇죠. 세 여성이 결국 이제 정신이 사실상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그 미친 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부로 가는 여정인데 사실상 그 세 사람의 남편들을 보게 되면 남편이 더 미친놈 같이 영화 속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구출하는 이야기처럼 영화 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여성의 힘으로 구해낸다라는 측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머물렀던 떠나기 전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도구화되어 있고 대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다시피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부분에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영화를 또 보면 영화의 시작이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여정이고 도착하면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교회의 남자 목사는 그들을 결국은 추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도착한 곳의 교회의 목회자의 아내인 목사 부인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메리 스트립이에요. 네. 그러니까 잠깐 나오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렬한 존재감이 네. 나오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여정 같은 곳에서 이 앞뒤의 어떤 그 느낌들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 사실은 이 영화는 아무리 이제 토미 리 존스도 그 연기를 너무 잘하지만 힐러리 스웬크 연기 참 잘하잖아요. 강렬한 역할에 힐러리 스웬크만큼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누가 있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커디라는 배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배역의 여성은 일단 서부극에서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는 여성입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대낮인데 쟁기를 말 두 마리에다가 쟁기질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 넓은 평원에서 그리고 들어와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재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생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뭐 쟁기질부터 시작해서 빨래에서 요리에서 뭐 심지어는 음악 연주까지 이런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여성인 거죠. 그리고 미혼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이웃집에 사는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남자는 선물로 뭘 갖고 오냐면 양젓 치즈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남녀 간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서부에서 바라는 것, 상상하는 것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혼하는 사람도 남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청혼을 하게 되고 남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퇴짜를 놓게 되죠. But I cannot marry you. Will not. 퇴짜를 놓는 말이 두 개예요. 하나는 플레인하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보시하다라는 말인데 플레인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애교가 없다라는 뜻이고
보시하다라는 말은 보스스럽다. 다시 말해서 너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든다. 이런 뜻일 텐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뒤집어서 만약에 남자의 특징이라고 보면 둘 다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당대의 여성들에게 이 사회가 부과했던 어떤 여성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거. 여성이라면 애교가 있어야지. 여성이면 너무 자기가 윗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그 편견 때문에 그 여자를 거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죠. 이 영화의 동선을 따라서 되짚어 가보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면서 네. 남자들이 네.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학대받았을까? 그쵸. 얼마나 그 견디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었을까를 되짚어 가면서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힐러리 스웬크가 맡은 이 역할만큼은 그 모든 그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강인한 여성처럼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 스웬크가 이 세 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다시 동부로 돌아가는 여정 같은 게 이 영화의 스토리겠죠. 맞습니다. 중간에 11살짜리 소녀의 무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헤매다가 돌아오니까 다시 그 무덤이었더라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간에 호텔과 어떤 알력 때문에 결국은 호텔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토미리 존스가 요리사인 여성만 살려주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여성 캐릭터만 살려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네. 보면 볼수록 굉장히 깊숙한 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신병리학적 접근도 가능해 보이는 게 네. 미쳤다는 모습, 현상만 보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일이 과연 왜 생겼을까를 하나씩 되짚어서 근원을 파헤쳐가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의 어떤 로드무비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볼 수도 합니다. 있겠네요. 네. 네. Take this badge off of me. I think I got these boys figured. He's got no record. He's never been arrested. He don't fit the bill, Marcus. You wanna get us killed? Huh?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로스트 인 더스트입니다. 서부 영화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 서부극이라면서 로스트 인 더스트는 범죄 영화잖아 이렇게. 중간에 극중극으로 서부극이 나오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사실상 서부극이다. 그러니까 서부극의 범주를 아주 넓게 해석할 경우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로건도 하지 그랬어요? 로건도 그러네. 서부극 아닌가요? 로건도 서부극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로스트 인 더스트는 말씀하신 대로 범죄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 강도 얘기인데 은행 강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어설프고 훔치는 액수도 $100짜리는 절대 안 훔치고 잔돈만 훔치는 그런 은행 강도고 지점만 터는. 이 시작 장면이 은행 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은행 터는 장면인데 이렇게 박진감이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뭔가 너무 루즈해. 뭔가 너무 어설퍼요. 아니 은행 강도극인데 초반에 보면서 저 강도가 총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설픈 그런 강도들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코미디는 아니고 이 영화는 사실상 서부극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전 참 우아하고 멋지고 한편으로는 아름다우면서 쓸쓸하고 황폐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고전적인 어떤 그 향취 같은 게 이 영화에 배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70년대의 서부극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샘 페킨파 영화들, 특히 이제 관계의 종말 같은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의 어떤 몇몇 장면들은 이제 관계의 종말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70년대 미국 영화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고졸하면서도 클래시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 영화에 그대로 살아있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영화의 무대가 된 공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특히 이제 서부 텍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는 조단역들 텍사스 사람들은 한 사람 같지 않아요? 다 비슷한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투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빙을 수십 년간 한 할머니 웨이트리스라든지 혹은 그 은행 강도로 만나게 된 그 안에서 고객으로 나온 어떤 할아버지라든지 혹은 은행원인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투가 진짜 엄청나죠. You're damn right I got a gun on me. 첫 장면에 이제 은행을 터는데 어쨌건 복면한 강도 둘이 들어오고 산적 같은 남자가 둘이 들어와서 총을 두고 위협을 하는데 안에는 은행원이 여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돈을 뜯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행 강도 처음 하시는 모양인데 Y'all are new at this, I'm guessing.
be here soon, and I suggest you fellas don't be. All you're guilty of right now is being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겁을 안 먹는 게 그 여자분도 앉아 그러는데 소파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You think you're gonna sit on the floor? 또 두 번째 은행 털 때 보면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이 할아버지도 막 충고를 합니다. 아니 멕시코인도 아닌데 자네들 왜 이러나 이러면서 그리고 나가자마자 바로 따라 나가서 총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지명수배된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주변의 이웃들한테 이 레인저들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부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하니까 신고 못 합니다. 왜요? 내가 쏴 죽였을 테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그렇죠. 굉장히 주민 하나하나가 굉장히 터프한데 어떻게 보면 서부국 시대의 자기 마을은 자기의 총으로 직접 지켜야 하는 자경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성격들 같은 것이 극중의 인물들에게 그대로 배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이 있죠. 두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기 차를 몰고 굉장히 재밌죠, 그 쫓아가는 장면. 장면이 있죠. 네.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시네마스코프 화면으로 찍혔는데 2.35대 1의 긴 화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사스의 광활한 어떤 평원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촬영이 참 저는 이제 카메라가 서서히 패닝할 때 좌에서 오나 우에서 좌로 천천히 움직일 때 혹은 틸트업이나 틸트다운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화면에 빈 곳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화면 사이즈가 넓은 데다가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빈 공간이 보여주는 굉장히 쓸쓸한 어떤 여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를 굉장히 풍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인데 아직도 솥대를 몰고 다니는 카우보이 혹은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44년째 서빙을 하고 있는 할머니 이런 사람들인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잖아요. 옥수수와 콩 중에서 뭐 드실래요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손님이 안 먹는 거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두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그중에 좋은 최선을 선택하는 세계가 아니라 두 가지 나쁜 게 있는데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세계다라는 얘기고 극중에 보다 보면 이제 검문에 걸려가지고 이 길로 어디로 가시느냐 그랬더니 이 길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주인공인 태비가 하게 되는데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전체를 보다 보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의외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아니고 남부 문명이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어떤 서부 텍사스만의 어떤 남부 문화가 있을 텐데 그 남부 문화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인생관 같은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은행 자본주의 같은 금융 자본주의 같은 그런 것에서 사멸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멸해 가는 어떤 한 세계에 대해서 쓸쓸하게 부르는 만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코만치 관련된 제목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코만치가 한번 나옵니다. 코만치와 이 형인 테너가 나누는 대화가 참 흥미로운데요. Lords of the Plains. Lords of nothing now.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게 있었다가 아무것도 없어진 이 사회, 이 시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서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은행 강도 얘기인데 서북이냐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향취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물의 여정을 얘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극 중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제 백인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백인 형제들인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은행 강도질을 저질렀을 때 경찰이 나중에 목격자를 보고 물어봅니다. 범인들의 인종이 뭐요? 이러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Black, white. Their skin or their souls? Let's leave their souls out of this for now. 피부색으로는 이 사람들이 백인이지만 영혼으로는 백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럴 때 백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부국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 두 형제는 사실상 의미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인디언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영마차를 습격하는 인디언들의 이야기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만 영마차는 은행일 뿐인 거죠. 결국은 이 영화에서 진짜 싸움은 이 범인들을 잡으려는 보안관들과 이 보안관에게 잡히지 않고 은행 강도 짓을 하려는 두 명의 형제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땅을 놓고 벌어지는 한쪽에는 은행과 석유회사가 있고 그렇죠. 또 한쪽에는 그 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인저스 두 사람의
일단 연기가 전 너무 좋았는데 그럼요. 네. 제프 브리치스와 그 알베르토 역할을 맡은 그 배우 두 사람이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반복되는데 그때 나오는 굉장한 반어법들 그리고 조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축 역시 말씀해 주신 영토의 분쟁 싸움처럼 보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인종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인종이지만 우린 형제처럼 같이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제 인디언 피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디언의 후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현재로서는 그 백인들을 지키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보안관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은행 앞에서 마냥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150년 전에 어떻게 자기의 조상들이 백인들에게 수탈됐는지를 한참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 들 때문에 하면서 손가락을 딱 짚으면 은행이 보이게 되고 그때 카메라를 보시면 비춘 장면에서 살짝 틸트업을 해서 은행 간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부터 은행 간판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카메라에 이렇게 틸트업을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이 영화가 반영을 겨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들은 사실상 서부극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세 편 중에서 베스트 고르셔야죠. 네. 세 편 다 좋으셨죠? 네, 세 편 다 좋았고 아주 특이한 서부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슬로우 웨스트입니다. 네. 슬로우 웨스트는 일단 짧고요. 아, 그래요? 네. 영화 짧고 단단한 영화인데 굉장한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색감, 그리고 이 스토리, 쨍하죠. 대사 모든 게 좀 마음에 들었고 잠깐 그냥 보셔도 매혹될 만큼 아주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영화는 슬로우 웨스트를 꼽고 싶고요. 장면은? 최고의 장면은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 하나 꼽았고요. 네. 로스트 인 더스트에 저는 마커스와 알베르토 두 사람의 대화가 다 좋았어요. 네. 그 두 사람의 대화만 편집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다 좋았는데 하지만 마지막 최고의 장면은 저는 두 사람, 그 동생과 그 마커스가 마지막 장면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긴박하고 살떨리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대치하는 장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대사를 주고받고 돌아가는데 그 장면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The things we do for our kids, huh? 네, 저는 이제 제가 말할 차례죠.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 찍었는데 네. 맞춰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로스트 인 더스트.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반대예요. 제가 이 세 편 중에서 다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로스트 인 더스트고요. 최고의 장면은 저는 반대로 슬로우 웨스트에 속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16개의 쇼트를 통해서 숫자까지 셌던 얼마나 역시. 좋으면 셌겠습니까? 네. 네. 그 장면을 이제 그 죽음의 역순으로 그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 그 장면에 안 포함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바로 자기 친척의 죽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죽음의 연쇄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 영화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서부에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또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은 뭔가 하면 평화로운 어떤 집이 놓여 있는 것을 롱쇼트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순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이 모든 살력이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라는 식의 어떤 탄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그들 하나하나를 호명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부극의 활기찬 현재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영화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편 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